경매 얼마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어? 나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시작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정말 소액으로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매 물건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물건은 진짜 영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물건인데요. 내가 자본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에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물건은 유찰이 2번 된 물건이에요. 지금 최저가가 3,185만 원이고 낙찰은 4,056만 원에 받아갔습니다.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게 되면 이 집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패기를 하게 되면 대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신용대출을 활용을 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 신용대출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자본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이런 물건을 입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이 권리 분석부터 해볼 건데 밑으로 내려가서 임차인 현황 부분을 볼게요. 근데 임차인이 없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건물 등기입니다. 건물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라고 되어 있는 압류가 있고, 압류 기준이 되는 날짜가 되겠죠. 이 경매 해당 물건의 모든 기준이 되는 날짜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 접수일자가 될 건데 2023년 9월 18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적혀져 있는 걸 보니까 강제경매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말소 기준 걸린 압류와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소멸되는 겁니다. 낙찰자 인수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상 하자는 없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파트 최근에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를 같이 볼 건데,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 하루 상간으로 거래가 됐어요. 5,800만 원, 5,700만 원 거래가 됐고, 그전에는 또 5,900만 원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팔 때 5,700만 원으로 판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순수익이 얼마나 남는지도 같이 계산해 볼게요. 실거래가가 5,700만 원 기준으로 잡고 낙찰가 4,056만 원으로 계산을 해볼 건데,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1.1%가 될 거예요. 그럼 낙찰가의 1.1%이기 때문에 한 4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하기 쉽게 45만 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미납관리비가 있어요.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가 경매 정보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은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860만 원으로 잡아줄게요. 실제로 낙찰을 받고 나면 관리비 중에서도 이 전체 금액을 내가 인수하는 건 아니긴 해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얼마가 공용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낙찰 받기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미납 금액을 다 인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따질 거 따지고, 내가 인수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전액 다 잡을게요. 그리고 등기할 때 등기비가 들 건데, 이렇게 금액대가 작은 물건,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주택담보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물건들은 셀프 등기로 하셔야 돼요. 최대한의 비용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셀프 등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라면 이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는 물건이면 무조건 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법무사님만 등기를 칠 수가 있어요. 내가 셀프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되면 셀프 등기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셀프 등기 비용 한 30만 원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비 들겠죠. 이곳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0.6%가 법정 수수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깎으면 깎을수록 좋겠죠. 내 능력껏 좀 깎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거래가액이 될 거기 때문에 0.6%를 곱해주면 한 3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34만 원으로 넣을 거고, 그 다음 우리 팔 때 양도세 나오겠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도 1년에 한 번씩 가능하고요. 중간에 들어갔던 경비도 다 제외를 해줘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시세 차익이 1,644만 원이 됐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본 공제 250만 원
하고 중간에 들어갔던 취등록세 그리고 중개수수료비 이런 것들도 다 비용 처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오는 금액이 1,315만 원입니다. 이 1,315만 원이 양도세의 가세 표준액이 돼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고 4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양도세는 6%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도세를 얼마를 구하면 되냐? 1,315만 원에서 6%를 곱해줘요. 그럼 양도세는 79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세차익에서 취등록세 빼고 관리비 860만 원 빼고 등기비 30만 원, 중개수수료비 34만 원, 79만 원 양도세까지 제외를 하면 여기까지 순수익이 596만 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더 빼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게 남아있냐? 대출이자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리비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금액대가 작은 아파트면 수리를 아예 안 하고 파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수리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금액대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들여서 수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내가 7,700만 원에 팔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저렴하게 몇백만 원 더 싸게 파는 게 더 낫지 굳이 손을 대면서 수리를 안 하시는 게 더 낫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는 그냥 0원으로 잡을 거예요. 대신 대출이자는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대출이자는 3개월로 잡을 거고 우리가 낙찰가 전액을 대출을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56만 원 곱하기 너넛 잡아서 제가 5%로 볼게요. 금리를 5%로 잡고 그러면 1년에 202만 원입니다. 근데 대신 우리는 3개월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12개월로 나눠주고 곱하기 3을 하면 한 50만 원 정도가 대출 이자로 나간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순수익 596만 원에서 50만 원은 더 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순수익은 546만 원 정도 되겠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돈 하나도 안 들였는데 거의 5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벌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물건 보러 갈게요. 경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8845 사건이고 이 물건은 저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전남 여주시 봉계동에 위치한 아파트예요. 감정평가 금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감정평가 금액이 2억을 안 넘었어요. 그럼 대부분은 공시가격 자체도 2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르니까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고 여기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집합건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여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을 합니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하시면 되고 집원으로 검색을 할게요. 우리 경매 정보지에 적혀져 있는 집원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동호수까지 같이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열람하기를 하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공시가격이 1억 300만 원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위에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의 금액을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집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2억 이하인 물건이 되겠죠. 1억 300만 원이 이 집의 공시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집은 다주택자나 법인이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1%예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공시가격이 2억 이하다 라고 하더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묶여져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1%로 보지 않아요. 그냥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8% 또는 12%로 매기게 되고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받으려고 하는 이곳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 수강생이 1억 5,577만 7,778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 아파트 최근에 거래된 금액들이 같이 한번 볼까요? 1억 9천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시세차익이 2천에서 4천만 원까지도 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대는 투자금이 내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금액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같이 권리 분석해볼까요? 이 물건조차도 임차인 현황 보니까 임차인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 분석할 게 없죠. 그리고 건물 등기 부분 보면서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구나. 그전에는 소유권 이전밖에 없어서 인수되는 사항은 없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적혀져 있는 근저당권, 가압류, 임의경매, 가압류 다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 자체로도 내가 인수되는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체납 내역을 봤을 때 조사된 게 5월달에 체납 내역을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는 없었어요. 미납관리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된지 모르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미납관리비는 얼마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물건을 볼까요? 이 물건은 아직 낙찰 받아가지 않은 물건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들고 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경매 물건을 찾아볼 때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유찰된 물건들을 많이 찾아보시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라고 해요. 이 신건 물건도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감정평가 시점이 2020년에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벌써 5년 전이죠. 그래서 지금 시세와 이 감정평가 금액 자체에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평가는 지금 3억 2,600만 원이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1억이 넘게 차이가 나요. 이런 신건인데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낮은 물건들은 경쟁자 없이 싸게 낙찰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 낙찰 받아가실 때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단타 매매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용 면적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하면 매도를 할 때 매도 가격 기준으로 그 중에서도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의 10%는 부가세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득세, 양도세, 중개수수료비, 인테리어비, 법무사비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건물분 부가세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이 단타 매매를 해도 얼마나 남는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공시가격 2억 이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왜 이 공시가격 2억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을까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건을 더 취득을 하려고 할 때도 취득세를 8% 또는 12%를 내야 된단 말이죠. 법인은 하나의 주택을 사려고 해도 12%를 내야 해요.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아파트 시세가 오른다 하더라도 세금 뗄 거 다 떼고 순수익으로 봤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들어간 돈 대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2억 이하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유가 공시가격 2억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나 법인도 8%, 12%를 매기는 게 아니라 1%를 매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준은 공시가격 1억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취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1억 그대로,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 그 외의 지역은 뭐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2억까지도 취득세를 1%만 매기면 된다라고 개정이 된 겁니다. 세금을 완화를 시켜준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그 외의 지역들은 2억이 기준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또 요즘 부동산 규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1015 규제라고 해서 이번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가 나왔단 말이죠. 1, 2차로 규제가 나왔을 땐 대출을 가지고 주택을 못 사게끔 좀 막았었는데요. 3차 규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25개구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12곳을 조정대상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냐? 세금에 대한 이 규제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세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단타매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허락을 받고 부동산을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수를 하자마자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갭 투자가 불가능한 곳인 겁니다. 여기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다 했어요. 그런데 모든 부동산이 묶인 게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랑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용도상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걔는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덩그러니 한 동짜리 빌라가 있다. 그럼 걔는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파트 이거 하나 사려고 하면 무조건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고 잔금 납부만 하면 법원에서 바로 소유권을 줍니다.
바로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 대출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너무 여러 규제가 나오다 보니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소액 경매 단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라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 보여드린 물건을 말로 딱 정리를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단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인 겁니다. 어쨌든 단타 매매는 지방만 가능한 상태인 거고, 무주택자나 현재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다 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금액대 상관없이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아서 단타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 취득세 때문에 또 확인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취득세 때문에 공시가격 2억 이하인 물건들로 추려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공시가격 2억 이하인 물건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 또 하실 겁니다. 지방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 투자해도 돼요? 정말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방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지금은 단타 매매로 기준을 보자고요.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싸게 낙찰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내가 얼마에 팔 건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지방은 매매 사업자 대출도 지금 안 막혀 있는 상태고 지금도 70%에서 9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모두가 몸살일 때 전략을 제대로 세운 사람은 그 사이에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을 할 때도 다들 몸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용기 있게 나갔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오늘 무료 강의 4강에서는 현재 부동산 규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펴봐야 되는지 금액대별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무료 강의 5강에서는 혼자서도 권리 분석을 80%는 다 할 수 있게끔 권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경매를 원래부터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제 막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근데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경매 어떠세요? 처음 해보면 용어 자체도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 이것저것 복잡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장 가고 입찰해보고 실제로 이거를 굴러보지 않으면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론 공부만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 시작할 엄두가 더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호기심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경매를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경매 물건 실제로 나와 있는 물건이 어떤 건지 살펴봤고 그래서 입찰까지 했는데 막상 입찰을 하면 또 덜컥 낙찰받으면 어떡하지? 그냥 차라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낙찰받아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혼자서 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혼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꼭 경매 물건 실제로 나와 있는 물건을 내가 입찰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꼭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서라도 모의 입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자신감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저 이주임이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입찰 해보시고요.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